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코로나 시기에 드러난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잖아요. 다들 꼭 집에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저도 가끔씩 나가지만은, 어찌됐건 인터넷과 어떤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보다 훨씬 많이 강해졌죠. 과거에는 쇼핑도, 물론 온라인으로 많이 하긴 했지만, 가끔씩 이제 그 쇼핑몰 돌아다니면서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빈도나 횟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많은 것들을 그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터넷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물론 과거에도 한 2, 30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그 조금 더 대중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또 이제 선진국이 공식적으로 됐잖아요. 그럼으로써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확실한 그 의무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생겼는데, 그럼으로써 과거에는 의식주나 이런 거로만 이제 도와줬었다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 격차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의식주라고 해서 이제 입고 먹고 잠잘 수 있는 이제 집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현대자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의식주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장을 하면 현대적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기, 수도, 난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현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전기 없으면은 까마득하죠. 수도 없고 난방 없으면은, 수도 없으면 바로 병에 걸려서 죽거나 물이라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난방은 모르겠어요. 따뜻한 나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난방 안 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의식주라고 했을 때 보통 전기, 수도, 난방 이런 것들을 그 추가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요즘에 이제 들어간 게 그 통신인데요. 통신은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통신이 의식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초로 이슈화된 게 국내에서도 1900년대 이제 1990년대 후반이고요. 그 사례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은 이미 이거를 그 통신이란 거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식을 해가지고 1934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1934년이면 우리나라 일자시대 가지고 그 전화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극히 일부분이어서, 일부분 전화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일부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앞선 것 같은데, 미국은 이미 1934년에 통신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통신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법을 1934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었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던 전화를 지불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기본적인 전화 서비스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 얘기하고 통신 얘기하고 이럴 때 사실 기본 원칙이거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기본적인 전화 서비스, 이제 당시만 해도 현재적인 서비스가 전화였죠. 전화라는 걸 명확하게 했고요. 이상한 정보나 이런 거 우리 전화는 안 되는데 정보 이런 건 니네 지역에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화 서비스라는 걸 아예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 단 뉴욕에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방법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도 그 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기본 철학처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신사는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제 그 달성을 해야 됐고요. 그래,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AT&T는 그
그 일종의 학법적인 독점을 이제 당시에 좀 인정을 해줬습니다. AT&T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너네는 약간 이제 그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그 명시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한 70년 정도 느린 것 같네요. 1991년에 미국 통신법을 이제 백지마킹해서 한국통신, 현재 이제 KT죠. KT의 독점을 인정해주는 대신 이제 한국통신은 이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노력을 이제 하는 의무가 이제 부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KT만 있는 게 아니라 뭐 SK나 LG U+ 이런 통신 3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조그만 회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카카오톡도 카카오톡에서도 이제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경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적어도 통신 3사는 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전화 부스라는 말을 그 요즘 10대, 20대한테는 되게 그 낯설 텐데 쉽게 말해서 공중전화 있잖아요. 공중전화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전화가 지금 돈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그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혹시 핸드폰을 갖지 못하는 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통신사에서 매년 몇백억 정도의 비용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그 통신 3사가 다 이 비용을 지금 그 지급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통신 3사가 다 이거를 그 만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길 가다가 SK 전화 부스나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종의 외주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3사가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통신 3사에서 뭐 SK나 LG U+에서 공중전화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KT에다가 주고 KT에서 대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이나 되게 이제 후미진 데가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제 생각은 좀 의미가 더 그 많이 줄어든 게 뭐냐면은 그나마 이게 작동이 됐던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은 사실 농어촌도 요즘은 다 공중전화 필요 없죠. 사실 요즘 농어촌도 최소한의 전화는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사실 핸드폰 보급률이 거의 100%가 넘습니다. 거의 100%가 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인구수보다도 사실 많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그 군부대 근처에서는 이걸 좀 썼었어요. 군대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군대에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더더욱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진짜 제 생각은 정말 지금도 통신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웬만하면 핸드폰을 면제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이래서 거의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현대적 의식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뭐 의식주 안 된 상태에서 통신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의식주 된다고 이제 다 됐다는 게 아니라요. 현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고, 그 의식주의 확장은 첫 번째는 통신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전기 수도 난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신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최초로 그 이슈가 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때는 좀 이슈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19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많이 지났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서 통화 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학교 측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서울대 측은 냉담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서울대학교 교무과 사무실, 한 소녀와 어머니가 냉담한 표정의 직원들에게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여기 서울대학교 하나 보내려고 진짜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싸움도 전화를 해봤더니 합격이 취소됐대.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은 전주 기전여고를 졸업한 19살 유은희야. 지난해 서울대를 지원했다 고배를 마셨던 은희는 올해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에 다시 응시해 10대 1의 경쟁을 뚫고 단 한 명뿐인 추가 합격자로 어렵게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은희는 자신이 합격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노점상을 하며 3남 1녀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어머니가
미처 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 20일 전 통화 정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서를 낼 때 서울에 있는 이모 집의 전화번호까지 적어놨지만 이곳에도 합격 통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지난 4일부터 4차례나 공중전화로 서울대에 문의했지만 이미 합격자 개별 통보가 끝났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쪽에 전화를 어제서야 비로소 미등록으로 합격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은희와 어머니는 오늘 서울대로 달려와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다는 규정만을 들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가망이 없음을 확인한 두 모녀는 싸늘한 시선을 뒤로하고 힘없이 교문을 나섰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되게 열심히 공부했겠죠. 부모님 중에 어머니만 계시는데 어머니만 노점상을 하시고 그 자식을 3명을 키운다라 그럽니다.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전화요금을 계속 못 냈었나 봐요. 근데 그 지원할 때는 전화가 끊기지는 않은 상황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선 전화번호를 써놓고 돈이 없어서 그 전화 비용을 내지 못하니까 서울에 사는 이모 집인가 전화번호를 써놨는데 어찌됐건 1차에선 떨어졌고 이제 추가 합격자가 이제 한 명이 생겼는데 서울대에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은 거죠. 전화가 이제 끊어졌으니까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유은혜 양이 이제 자기가 궁금하니까 전화를 계속 4번인가 했는데 전화를 받은 여직원이 합격자는 개별 통보를 다 해드립니다. 전화 못 받으셨으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4번이나 그냥 연속으로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그게 황당하고 억울하다. 자기가 전화했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는데 그러면 당신은 붙었다 떨어졌다 얘기하면 그 하나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자기가 끝내 못 왔다라 그러고요. 이게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서울대 그 운동장을 빠져나가는 게 되게 쓸쓸하게 나오잖아요. 엔딩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엔딩도 사실 뭐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뭐 규정상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대학에서 몇 명을 뽑는지가 대학 맘대로가 아니라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 그래가지고 결국 저 유은혜 양을 끝내 떨어뜨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내 서울대를 뭐 그 이후로 뭐 재수를 해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 기사는 본 적이 없고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재수를 하기에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게 96년 정도 이제 발생한 일인데요. 사건이라고 그러기에는 사건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걸로 많이 좀 생각이 돼서 뭐라고 좀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96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96년도에 일어나서 대중들이 통신이 중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20대 인식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 비해서는 뭐 엄청 늦었지만은 한 60-70년 늦었지만은 그래도 91년도에 만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상황이나 인식을 생각했을 때 대단히 빨랐다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디지털 격차를 얘기할 때 보통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흔히 3W1H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후가 중요합니다. 후가 뭐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어떤 관점으로 디지털 격차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하면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일종의 이제 그 개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Who is the subject? 그래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디지털 격차가 국가냐, 집단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그 각각 대응하거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국가라고 그러면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집단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백이냐, 히스패닉이냐, 아시아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이다라 그러면은 뭐 이제 개인의 소득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이제 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what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기술 부분이랑 좀 밀접합니다. What kinds of technology라고 얘기해서 그 유선 인터넷이 이제 그 디지털 격차냐. 근데 옛날에는 사실 유선 인터넷이 디지털 격차를 얘기할 때 기본이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는 이제 그 전화였는데 요즘 이제 유선 인터넷을 그 가장 많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유선 인터넷으로 예를 든 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메인 이제 디지털 격차를 얘기할 때 유선 인터넷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뭐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디지털 격차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선진국들은 그나마 조사하기가 쉬워요. 근데 가난한 나라나 이런 데서는 조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유선 인터넷을 가지고 따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휴대폰을 쓰냐, 그 휴대폰이 이제 일반 피처폰이냐, 스마트폰이냐 이거 가지고도 디지털 디바이스를 나누고요. 당연히 그것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무선 인터넷, 저장 장치, 심지어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가 기본이 되고 클라우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나 개발을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얘기할 때 여기 맛을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위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해력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뭐 소득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접할 수 있는 거가 훨씬 높을 테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접근하기가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격차를 줄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능력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똑같은 소득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인종이라도 훨씬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글을 못 읽는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이해력, 소유권, 위치 뭐 이제 어느 나라에 사냐, 어디에 사냐, 뭐 요즘은 저걸 좀 많이 봅니다. 이제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디지털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커넥터 방법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 사용량이 어떠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국내에서도 무제한 요금제 쓰는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유튜브 쓸 때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용량이나 접속 방법에 따라서도 당연히 큰 디지털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2011년에 이제 힐버트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한 건데 이것들을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지털 격차의 4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격차가 아직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디지털 격차는 원래 1990년도에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통신 기술과 IT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를 이야기하는 거로 점점 이제 확대가 됐고요. 이게 이제 2015년 자료예요. 뭐 이제 벌써 6년 정도 된 자료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 자료를 사실 그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ITU는 이제 뭐 인터넷의 통신의 사실 표준 자체, 글로벌 이제 표준 단체라고 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예상하는 것처럼 여기 90에서 100%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100%라고 봐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사용자들이 뭐 이미 5천만 사람은 5천만인데 5,100만인가 5,200만인가 뭐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무조건 100% 다 스마트폰을 쓰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0%에서 100%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최상위권인 구간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노르웨이 뭐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영국 요 정도인 것 같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색깔이 다른 색으로서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여기 가운데가 이제 0%에서 9%밖에 예상하는 것처럼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은 여기 이제 보면은 80에서 89%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 자료는 훨씬 낮습니다.
그 자료는 훨씬 낮은데 어찌됐건 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거는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또 어디냐, 여기 남미나 이런 데는 50%에서 59%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데가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하고 이제 후진국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은 그 이미 평균을 내면은 8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고, 중진국, 후진국은 아직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데 이제 요거 말고 다른 거 보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선진국과 이제 후진국의 이제 비율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진국이라고 요즘은 얘기 안 하죠. 요즘은 이제 개발도상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랑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개발도상국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야 라고 하면서 후진국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어서 다른 이제 후진국과 다른 아시아의 용 이래가지고 되게 프라이드를 거기에서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후진국이라고 안 쓰고 다들 그냥 개발도상국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이제 글로벌 평균이네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이런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선진국이 쭉 앞서 나갔다가 이제 후진국이 이제 따라오면은 웬만큼 격차가 좀 줄어드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선진국이 더 치고 나가고 후진국은 또 빨리 못 따라오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래서, 그런 그래프도 많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될 거는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건데요.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이 되게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디지털 격차가 아까 줄어들고 있지 않잖아요. 크게. 왜 그럴까요? 디지털 격차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디지털 격차는 여지껏 다른 원조는 예를 들어서 의식주다라고 하면 옷을 주면 되죠. 먹을 걸 주면 돼요. 의식주, 집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지어주면 돼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보통 병원 짓는 거잖아요. 의료 서비스 제공해주는 건데, 그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병원 짓고 의사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봉사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의사들이 사실 그런데 가가지고 봉사하려라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송에 보는 거는 그건 사실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사실 쉽지 않죠. 우리도 거기 가가지고 쓰레기 하나라도 주술하라 그러면 쉽지 않은 건데, 그 의사분들한테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 게 어찌됐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희생정신이 있는 분들이 하면은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건물을 진 다음에 애들을 봐서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보면은 애들을 거기에다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내서 뭐 하냐고. 어차피 농사 질 텐데, 농사 짓거나 아니면은 쓰레기 줄 텐데 왜 공부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아직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취직이 안 되는데 사실 공부 왜 해요? 우리도 사실 따져보면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좋은 직장, 좋은 그 기업, 소위 말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더 나아가서는 사자 직업 갖고 싶은 건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게 원천적으로 힘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 보면 옛날에 대단했던 거죠.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조건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그걸 최초이자 거의 유일하게 했던 거는 그건 대한민국이고,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있어야 되죠. 컴퓨터 놔주면 뭐합니까? 컴퓨터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쓸 줄 알아야 되죠. 컴퓨터 쓸 줄 알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배워야 됩니다. 컴퓨터를 배우려면은 기본적으로 또 영어나 이런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또 영어나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놔주면 뭐예요? 그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거기 초고속 인터넷이나
느린 인터넷이라도 들어와야 돼요. 근데 느린 인터넷이 들어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전원이나 전선 같은 또 다른 이제 기본 인프라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게 보면은 뭐 인터넷에 해외 뉴스 가끔씩 보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깔아놓으면은 구리선을 막 다 뜯어가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도 뜯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또 뿌려놨다라고 그래도 뒤에 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컴퓨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개발자나 뭔가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그냥 게임이나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의식주나 뭐 다른 병원이나 교육에 비해서 되게 어려운 거죠. 획기적으로 줄여보려고 노력을 여러 번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요 세 가지를 뽑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프리 베이직스라는 건데요. 2013년도부터 페이스북에서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주도를 하면서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 에릭스, 미디어텍, 뭐 에릭스는 아마 들어보셨을 테고요. 뭐 대표적인 그 핀란드인가요? 노르웨이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세계적인 뭐 5손가락 안에 뽑는 통신회사, 통신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디어텍은 이제 제 기억으로는 대만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페라 소프트웨어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크롬이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즘 이제 엣지 이런 거 쓰는데 오페라는 되게 오래된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같은 브라우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브라우저라는 게 사실 대기업에는 잘 안 만들죠. 왜냐하면 만들기는 되게 힘들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이트들을 최적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W3C 이런 데서 만드는 기본 그 HTML 규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춰놓으면 되는데 사실 그것들을 잘 안 맞추고 만든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브라우저를 만드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웹킷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건 오페라는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오페라는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좀 많이 썼는데 뭐 이제 사실 가벼운 게 큰 의미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들 고스펙을 쓰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서는 가볍기 때문에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브라우저는 이게 예상하시겠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기는 더럽게 어려운데 사실 중소기업이 잘 안 만드는데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데가 오페라고요. 그리고 노키아하고 퀄컴은 아시겠죠? 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그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데 이동식 무선 인터넷 기주국 역할을 하는 드론 아킬라를 띄워가지고 이게 띄울 때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 정도 수준이 아니라 18km에서 27km까지 띄운다라 그러네요. 엄청 높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드론이 높이 올라가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어찌됐건 이걸 쏴가지고 지상의 통신용 레이더를 쏘아가지고 이제 그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 드론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이제 좀 빠를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서비스들이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라는 거는 내가 클릭하거나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카톡도 마찬가지인데 뭘 보내면은 왔다 갔다 거려야 되잖아요. 클릭하는 순간 쭉 위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있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인터넷이 안 되는 데는 그 사실 쉽지 않고요.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현지에 인터넷이 있지만 속도가 느린 그런 나라에서 좀 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인 타겟이 인도를 그 주력으로 했습니다. 혹자는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뭐 둘 국가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디가 더 많은지 뭐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메인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그 프리 베이직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어요. 초기에 좀 하다가 이게 이제 중단이 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저기 페이스북이 겉으로는 되게 이제 그 좋은 식으로 포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제 돈 벌라라고 하는 건데 이 인터넷을 모든 사이트를 무료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당연히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무료였고요. 보니까 BBC 이런 어느 정도 공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제 그 무료였어요. 그리고 관련된 회사랑 저기 이제
6개 회사 있잖아요. 저기랑 상관 있는 회사들도 무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일부 사이트만 무료였고 나머지 사이트는 돈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정부가 난리를 핀 게 안 된다라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막아버린 게, 우리가 흔히 듣는 망 중립성 있잖아요. 모든 사이트는 이제 공평해야 된다 뭐 이런 철학이 있는 건데 그거에 위배된다라 그래가지고 사실 불허 결정이 나서, 사실 이게 지금 홈페이지는 아직도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 화면도 제가 페이스북 캡처한 건데, 근데 약간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스타링크인데요. 스타링크는 사실 디지털 격차 노력이라 보기에는 약간 이제 그 원래 목적 자체가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하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관심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그 디지털 격차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뉴스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그 나사에서도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그거를 나사에서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실패했던 우주선이 갔다가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성공한 데가 스페이스X인데, 거기에서 시행하는 전세계 대상 위성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까지 12,000개의 통신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에 1기가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일부 서비스는 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되게 극히 일부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10메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메가면 엄청 느리죠.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서비스되는 게, 2020년부터 서비스되는 게 10기가거든요. 물론 뭐 10기가가 100%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건 10기가급이라고 얘기해서 보통 그 5기가 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0메가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최종적으로 42,000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다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얘기가 많은 게 현재 모든 위성의 총합보다도 5개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혼자 쓰겠다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 디지털 격차 얘기하면서 빨리빨리 확대가 못 되는 게, 이게 궁극적으로 디지털 격차가 될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미국을 대상으로 일부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는 뭐 테스트는 거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치는데, 지금 알려진 요금이 이게 월 12만원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저기 아시는 것처럼 이 접시 사야 되잖아요. 접시가 한 25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디지털 격차 얘기를 할 때 OLPC를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OLPC가 사실은 제가 여기서 세 번째로 설명을 했지만, 세 번째로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약간 이제 지금 프로젝트가 이제 망해가지고 거의 종료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세 번째에 있는 거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면 얘가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OLPC라는 거는 이제 원 레타퍼 이제 찰드라라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그 노트북 컴퓨터 하나씩 주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특히 더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이 OLPC를 주창한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MIT 미디어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니콜라스 레코르폰테 교수, 저분이 이제 만든 그 랩입니다. 근데 여기가 국내에도 1990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미쳐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저도 집에 3권인가 있을 거예요. 빙 디지털이라는 책인데, 원서도 있고 번역서도 있고 뭐 다 저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는 디지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지금 읽어보면 좀 황당한 내용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어찌됐건 디지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보면 이제 그런 그 책의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전자에서는 되게 망할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가 이제 그 핵심이, 전자회사의 핵심이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은 이미 충분히 커졌다. 그때가 30인치인지 뭐 50인치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30 몇 인치가 그때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의 눈은 이제 집에서 그 구분할 수 있는 게 30 몇 인치가 넘어가면은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텔레비전은 없다.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그래서 가격 경쟁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하다가 전자회사는 다 망하거나 몇 개 회사만 살아남을 거다라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책 읽다 보면 이제 지금 보면 되게 황당해요. 근데 어찌됐건 그때는 이제 성경과 같은 교과서 같은 책이어서 막 다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IT 관심 있었던 사람은 읽었던 책인데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부통령으로 뭐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썼던 말이 정보 고속도로 뭐 이런 말이었는데 그때 미국도 막 인터넷 막 깔고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상징적인 사람이 엘고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부통령으로 이제 정보고속도로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해서 아직도 미국의 이제 뭐랄까 디지털을 혁신시켰던 역사상 되게 훌륭한 부통령으로 남아 있는데 그분이 주장한 정보고속도로 이런 것들의 이론적 배경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이 니콜라스 레코르 폰데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주창한 게 사실 OLPC였어요. 그리고 이게 다들 아시는 다보스 포럼 있잖아요. 제가 딴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만들었다라 그러고 전 세계 유명하고 훌륭한 뭐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힘 있는 대통령들이나 재벌그룹들이 그 만나서 경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되면서 더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당연히 이제 가난한 나라들한테 주려면은 100달러 미만으로 싸게 만들자라고 해서 100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는 한 200달러 정도까지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건 되게 싸게 만들었죠. 근데 200달러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뿌렸던 데가 가장 많이 뿌린 데가 이제 우크라이나고요. 뭐 그 외에 어디였더라? 칠레 이런 데도 많이 이제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표적인 데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이 200달러로도 대부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세금으로 사가지고 이거를 다시 뿌리는 거의 헐값으로 뿌리는 식으로 이제 뿌렸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종 버전이 2012년에 출시됐고 요게 이제 엑소 퍼 터치라는 건데 요거 제가 붙여놓은 요 사진이 엑소 퍼 터치라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상 제품이 나오지 않고요. 지금 그 네코로폰드의 교수도 이 OLPC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야무야 현재 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왜 그 프로젝트가 망했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대기업들이 이리저리 희생을 해가면서 했는데 계속 이제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차기 버전을 이제 계속 안 만드는 거죠. 그 대기업이나 재벌들도 이제 땅 파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이거를 뿌렸는데 아프리카 내에서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를 되게 크게 이슈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세계적으로 또 알려졌던 게 UN 총회에서 그 우크라이나하고 아프리카 대표들이 이거 쓸모없는 프로젝트라고 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200달러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많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주가 더 지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되게 이제 선진국적인 관점으로 디지털 격차 같은 거 해소하지 말고 기본이나 먼저 똑바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미 없다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한데 가르치는 사람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라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줄 개발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거를 쓰는 게 게임이나 이런 데로 썼다는 게 통계조사로 좀 많이 나왔다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2, 3년 뒤에 이거를 뿌린 다음에 보니까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애가 컴퓨터 능력이 늘어난 애가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비판이 계속 나왔고요. 또 다른 거는 이것들을 이제 계속 고쳐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우리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에 뭐 컴퓨터 있으면은 진짜 고장 많이 나잖아요. 누군가 계속 뭔가 새로 관리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큰 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누군가 그거를 계속 소프트웨어 뭐 하고 프로그램 새로 깔아주고 이랬는데 그걸 못하니까 2년 뒤에 60%가 다 고장이 나 있다 이런 통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많았고요.
그 세금 다른 데 이런 데 쓰지 말고 그거 세금 가지고 의식수 쓰자, 교육에 더 쓰자라는 내부 비판도 많이 나왔고, 외부에서도 쉽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대기업들이 계속 뭐 빗빠진 독처럼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상징적인 사건으로 엄청나게 한때 세계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유야무야되면서 이제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거는 코로나의 불평등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는 불평등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과거에도 뭐 우리가 인터넷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다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그 중요도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요도가 중요해졌다는 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저도 온라인 쇼핑 더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달의 민족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이용하고, 저는 그 배달료가 아까워서 제가 직접 찾으러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집에서 OTT, 뭐 넷플릭스나 IPTV 이런 거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보죠. 저도 과거에 비해서 게임 확실히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즐기거나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향유라는 거는 되게 뭐 이제 좀 거창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IIB가 이제 아시아 인프라 뭐 이제 투자은행이라는 곳인데, 2020년 5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쓴 거 보면, 인터넷은 코로나 시기에 평소와 같은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생명선의 역할을 하며 음식과 용품 배달은 물론 재택근무와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 영국, 남유럽, 미국,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절에 디지털 기술은 기회일 수 있고 격차를 확대시키는 도전일 수도 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AIIB 회원국 중 24억 명은 대부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은 일종의 생명선이다 뭐 이러면서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 시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게 이제 제가 AIIB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에 이제 일종의, 여기가 이제 기준이 봅시다. 여기가 이제 25메가 기준으로 더 빠른 빠른 나라들을 오른쪽에 쭉 나열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25메가랑 비교가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막 10기가까지 돼 있고, 대부분 지금도 10기가 인터넷 쓰지만은, 제일 빠른 건 10기가지만은 이제 대부분은 기가 인터넷을 우리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는 처음에 여기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회원국들이거든요. 회원국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요즘 많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빠른 데는 홍콩하고 싱가포르 이런 나라예요. 사실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5천만 이상이 살면서 빠른 데는 사실 최고는 이제 한국이라는 게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속도도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나라. 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속도 기준으로 빠른 거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도시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맨 오른쪽 상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 완벽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완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나라들의 특징은 이제 원격으로 모든 일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원격으로 학습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겠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먼저 설명드릴까요? 왼쪽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더 적으니까요. 제가 오른쪽 밑을 먼저 써놨네요. 오른쪽 밑은 이제 인터넷은 빠르나 이용자 수가 적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 이런 나라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이런 나라인데 국가 내에서 원격 근무와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일부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인도가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왼쪽은 이제 인터넷은 느리나 이용자는 많은 나라. 뭐 여기 써있는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인데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유튜브나 뭐 OTT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용이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는 왼쪽 밑에 있는 이쪽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는 인터넷도 느리고 이용자도 적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원격으로 인터넷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힘든 그 국가 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이 그래서 완전히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못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니까 이제 루머 등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또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의 불평등의 격차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써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AIIB라는 곳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 같이 발표를 한 건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키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업무상 비대면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의 이제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아시아는 대부분 이제 비대면 업무가 불가능한 나라가 많습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 아시아나 뭐 한국, 일본,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낙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업무는 여기 전체 퍼센트지 중에서 여기 이제 갈색으로 친 게 그 가능한 업무인데 사실 쉽지 않다는 거를 여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많은 동아시아가 많으나 비율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가 많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아시아가 이제 여기인데요. 한국,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좀 발달된 나라죠.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제 그 근로자 수는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84.4, 여기가 653.2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게 애치가 소득 기준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상위소득, 중상소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때에 비해서 근로자 수는 상당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그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이나 우즈베크에 비해서는 이제 비율 자체가 적어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뭐 절대적인 이제 근로자 수는 훨씬 더 많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나라가 그 제조업이 되게 많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를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러면은 아시아에 대해서만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이제 한 국가 내에서도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그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은 그래도 세계 최고의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퓨 리서치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에서 그 작년 3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8학년제 학생의 몇 퍼센트가 이제 매일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그 날을 집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 조사를 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58%밖에 안 돼요. 보시는 것처럼 시티가 58%고 그 서브어반이 이제 그 약간 이제 외곽에 있는 그 이제 주택가인데, 아무래도 이런데 미국은 이런 데가 잘 사는 데가 많아서 그런지 65%로 도시보다도 더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운이나 이제 시골 교외로 나가면 이제 뚝 떨어지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도 미국에서 차이가 이게 좀 크다는 거를 느낄 수 있고요. 선진국에서도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상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2000년 7월에 그 어떤 분이 찍어서 올린 영상입니다. 그 보면은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으로부터 여기 올리신 분은 한 300m 떨어져 있대요. 근데 아빠는 억지로 이제 비싼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면서 간단한 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기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은 특성상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보통 듣기 때문에 화질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빠른 인터넷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인 거죠, 집에서.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갔는데,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제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 주차장에서 이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으나, 거기에서는 이제 보니까 무단 침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이제 남자분이 앱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 설명을 보니까.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라는 앱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한 곳은 너무 속도가 느리고 한 곳은 갔는데 속도는 빠른 것 같은데, 그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어서 다시 이동하는, 그래서 애기의 공부를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Jeff lives outside of Columbus, Ohio, and is just out of range of service for the major internet providers in the area. Right here, about 900 인터넷이 feet away, 접속될 is 수 where 있는 곳이랑 떨어져 the service 있다고 area 하니까 300m stops 정도 for our 떨어져 local 있다고 cable 했습니다. company. While he's able to get most of his own work done at home by maxing out an expensive cell phone plan, which gets him a single bar of service, it's not enough for his 8-year-old son to log on to his online classroom. It's not going? No, it has to reach all the way to the end to the X.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된다라 그러죠. So Jeff and Ben venture out searching for a connection, using an open Wi-Fi tracker, often only to be met with more frustration. There's a posted no trespassing, keep out sign. I think we're striking out again. There's massive propane tanks in the back, and we're not going to stick around here to find out if there's a Wi-Fi signal or not. This doesn't seem like a good place to conduct class today, so I think we're 인터넷이 just going to move on to the 좀 next 더 one and 잘 see what 되는 we can 곳으로 find. 왔는데, We face a national 어쩔 수 없이 그 무단 침입 금지 표시가 있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국내 같은 좀 일부분이긴 하죠. 사실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국내에는 그 더 큰 문제라 그러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상하지 못한 그 역격차라는 용어까지도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그 특히 맞벌이 분들은 되게 이제 그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애기들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정확하게 핸드폰을 들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100만원 이하, 100만원에서 3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그리고 500만원 이상일 때 보면은, 물론 뭐 여기 500만원 이상에서 소폭으로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은, 대부분이 그 전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애기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소득에 따라서 애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어떤 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제 게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게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돈이 많은 층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100만원, 100만원에서 500만원, 5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이 세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게임은 요 돈이 더 많거나 가장 많은 500만원 이상이거나 오히려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아마 요 사이가 맞벌이가 제일 많아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아직 뭐 여기 통계에서 나오진 않고요. 어찌됐건 게임은 돈이 많은 층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게임도 제대로 하려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현질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오히려 어디에서 많이 차이가 나냐라고 봤더니 여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100만원 이하가 이제 독보적으로 확 높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는 애기들이 많이 쓰는 게 둘 중에 하나죠. 유튜브 아니면은 사실 만화잖아요. 두 개는 돈을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웹툰도 뭐 과거 거 다 보려면은 뭐 이제 돈을 내야겠지만은 당일 이렇게 보는 거는 돈을 안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하고 엔터테인먼트 웹툰 쪽에서 독보적으로 이 사용이 많은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 간에도 이제 격차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제 PC는 보급이 되게 많이 되고 이제 인터넷도 거의 다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격차가 발생하는 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격차가 발생하면서 되게 주목받는 부분이 이 슈퍼컴퓨터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슈퍼컴퓨터는 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기성 제품 사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CPU하고요, 메모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묶어가지고 만드는 이제 수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 CPU를 묶어서 만드는데 보면은 많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컴퓨터 만들 때 CPU가 몇 개 들어가냐 봤더니 많이 들어가는 거랑 9000개까지 CPU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랑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슈퍼컴퓨터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확 17년부터 확 뛰어오르고 있고요. 일본도 확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시기랑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확 올라가면서 2등이 여기 보면은 일본이 최근에 급격하게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이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초고속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급은 많이 되어 있지만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고급적인 행위를 연구자들이 할 때는 되게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비교가 안 되죠. 코로나 시절에 슈퍼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뭐 미국이 사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에 이제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요. 아,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면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잠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초지능 AI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초지능 AI라는 거는 요즘 이제 일종의 IT 쪽에서 가장 이제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뭐라 그럴까, 영화에서 나오는 진짜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초기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 영상에서는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초보여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에다가 링크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는 슈퍼컴퓨터를 통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미국 편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슈퍼컴퓨터 서밋을 이용하는데요. 이 서밋이 세계 1위 컴퓨터라고 합니다. 207 페타플럭스, 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초당 20경 7000번을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이런 20경이라는 숫자는 경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써보기는 처음인데요.
코로나10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약물을 8만 개에서 10개 내외로 압축을 해가지고 바이러스의 숙주 세포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약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 그러고요. 코로나 버클리 국립 연구소에서는 이제 시에라라는 세계 2위 이제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백신 치료법이나 개발 촉진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는 오로라를 이용해가지고 얘네 성능이 아직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는데 AI 기술로 바이러스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 중이고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주요 특징과 백신,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재미없는 주제고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분야긴 한데 그래도 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